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첫 번째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정책이 나온 날짜를 따서 6.19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과거에도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 앞에는 날짜가 붙곤 했습니다. 대책이 하도 여러 번 나오니까 이제 언젠가부터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날짜를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대책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첫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핀셋 규제라는 용어입니다. 대규모 외과 수술이 아니라 날카로운 핀셋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만 콕 집어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물론 가능하기만 하다면야 핀셋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낫겠지요. 관건은 이 대책을 바라보는 시장과 참여자들의 심리일 겁니다. 에이, 생각보다 별로네. 집을 사거나 더 투자해도 문제 없겠는걸? 아니야, 예상보다 센데? 이 정도면 시장이 위축될 것 같아. 자, 둘 중에 여러분 판단은 어느 쪽이십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어떤 자산 시장이든 가격, 시세는 돈과 사람의 심리가 합쳐져서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연결해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들어보겠고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9번째 손에 잡히는 경제 콘서트가 7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립니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의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예정인데요.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듣고 6월 20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분양권 거래를 옥죄는 게 핵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들어보죠. 국토교통부의 최철승 사무관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책 내용을 보니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인 것 같더군요. 서울 전체하고 경기도, 세종, 부산 일부 지역들의 LTV DTI를 10%포인트씩 낮춰서 더 대출을 조이기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는 분들이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예, 저금리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아서 일부 지역에서 집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출도 상당 부분 돈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대출을 조인다는 건 결국은 대출을 한도껏 다 받아가는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 한 숟갈은 덜어내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 것 같은데, 대출을 한도껏 다 받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에 강화되는 구간, 그러니까 LTV 60부터 70까지, 그리고 DTI 50부터 60까지 구간의 대출자의 54%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0에서 70이면 거의 한도껏 받아가는 분들이 절반쯤 된다는 뜻입니까? 대략?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전보다는 좀 덜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군요. 이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예,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LTV DTI 변경에 대해서 행정지도 예고를 했고, 이게 7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 7월 3일이면 구체적으로는 7월 3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적용됩니까? 아니면 대출 신청하는 거하고 또 대출 받을 돈이 나오는 날짜하고는 좀 길게는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어서요. 예, 일단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7월 3일 대출부터 LTV DTI가 강화되는데, 예.
집단 대출의 경우 좀 다르고요. 7월 3일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부터 LTV DTI가 강화되게 되고 예. 또 이미 분양 공고가 된 경우에는 7월 3일 이후에 분양권이 전매되면 마찬가지로 LTV DTI가 강화되게 됩니다. 새로운 분양하는 아파트는 그렇고 보통 일반 주택은 대출금을 받는 날짜 기준인 건가 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새롭게 나온 대책이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DTI 5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대출을 받는 원리금의 합계가 예.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의 절반까지만 되도록 대출을 제한한다는 이야기고요. 예. 서울 전체, 경기 일부, 부산 일부, 세종과 같이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잔금 대출이라는 건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게 이제 막 건설되고 있을 때 내는 건 중도금이고 이제 다 지어졌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할 때 마지막으로 내는 게 잔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대출을 받을 때도 DTI를 보겠다. 즉 소득 대비 얼마 정도 이자나 원금을 낼 수 있는지를 보고 제한하겠다는 말씀인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집이 다른 곳에 한 채가 이미 있는 분이 새 집을 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 신청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은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받은 것 때문에 LTV나 DTI 한도가 꽉 찬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돈을 빌려야 이제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를 아파트를 이제 잔금을 낼 텐데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반드시 팔려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불편함은 없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을 하시는데요. LTV DTI의 경우에는 다른 대출을 모두 합산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LTV DTI를 특히 DTI가 문제가 되는데 DTI의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네. 대출의 이자만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LTV DTI가 꽉 차서 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은 분은 이미 꽉 차 있을 수도 있잖아요. DTI가. 그렇지 않습니까? DT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해당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럼 다른 대출에서 받아서 이미 원리금이 납부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예를 들면 이자만 포함이 됩니다. 이자만. 그래서 여유가 예. 좀 있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 DSR이 새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DSR은 다른 대출까지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대책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었던데 분양권 전매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택지 성격에 따라 다르고요. 공공택지는 기본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고 민간 택지는 수도권의 경우 6개월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1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예, 이제 서울 전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서 입주하고 내 이름으로 간판 다는 거 그게 소유권 등기 이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분양한 후에 그 아파트 지어지는 내내 한 3년 동안은 못 판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어제 날짜로 분양 공고가 된 아파트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이번 대책에도 시장 과열이 꺾이지 않으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히셨어요. 투기 과열지구가 되면 지금에 비해서 뭐가 더 달라지는 게 남아 있어요? 예, 특히 재건축 사업에서 강화가 되는데요. 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 지위를 넘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금 청산만 가능하게 되고요. 예. 또 LTV DTI도 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는 건 분양권 거래를 아예 못한다. 입주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 지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 분양을 받지를 못하는 거고요. 그 현금 청산을 해서 나가는 것만 가능한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이 아닌 이미 건물로 남아 있는 아직 부수지 않은 아파트도 거래할 때도 그렇게 하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철승 사무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표된 대책 중에서 시장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예. 대책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둘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 25개구 전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예. 막상 또 소유권을 등기해서 이전한다 하더라도 1년 이내 매도하게 되면 단기 매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또 단일세율 40%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예. 예, 또 팔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 기존 강남 4구보다 나머지가 높아졌다는 이유인데요. 6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전매 금지 따라서 이제 일정 부분 투자 수요는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당 부분 좀 실수요자 위주로 좀 재편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면 갖고 있다가 하기 전까지 눈치 보고 있다가 팔겠다 하는 그런 투자는 이제는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면 차단이 되는 거고 혹시 불법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꾸준한 단속을 통해서 이런 걸 적발을 통해서 이제 계도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혹시 네. 신규 분양 쪽 분양권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살고 있는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즉 분양권 전매 강화하는 조치가 기존 아파트한테는 별 영향이 없을 것도 같아서요. 예, 일정 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은 분양 시장과 기존 매매 시장이 유기적으로 좀 맞물려가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우선 이제 매매 시장의 집중력도 그만큼 이제 완화된다라고 상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죠. 예.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수요는 다소 위축, 관망세로 보여지는데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또 우리나라 그 시장 금리 인상도 소폭이나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현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일반 매매 시장도 그렇게 바로 또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 의원께서는 이번 대책이 꽤 무게가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우선 이제 일부에서는 다소 규제 강도를 약하다고 보지만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은 상당히 강한 그런 정책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지금 그 DJ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을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었던 하나가 이 분양권 전매 제한 폐지라는 데 저는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이걸 이제 금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적으로 시장에 경색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분양시장에서는 특히 그런 정도의 강도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은 좀 잡히거나 혹은 하락하거나 분위기 많이 바뀔 걸로 보십니까? 우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매 금지에 따라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좀 분양시장은 재편될 거다라고 보고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투경 매수에 좀 부담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금리 여파까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관망 조정 상태가 유지될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그런 그 주택 가격 상승이 일정 부분 이제 공급 부족에서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지속적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공급 확충을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 여기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초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진정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역점을 좀 둬야 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살고 싶은 사람 많은데 집 공급이 자꾸 안 되고 있어서 생긴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네, 일단은 이제 서민층은 서울 집값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서울 주변 기존의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 같은 그린벨트 이런 지역들을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다시 한번 개발해서 100% 임대 아파트로 공급을 하되 초소형으로 집중적으로 이를테면 12평, 15평, 18평 같은 초소형으로 집중적인 공급을 통해서 이 서민 주거 안정을 힘써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예.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 정책은 언제쯤 건드릴 걸로 보십니까? 현 정부의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세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편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또 이제 그 부동산 그 임대 소득에 대한 이런 것도 일몰이 끝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임대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와 맞물려서 보유세를 강화하되 이제 거래세, 뭐 취득세나 양도세를 완화하는 이런 쪽에 방향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개 내년에 세제가 어떻게 바뀝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름 지나면 나오는데 네. 올 여름 지나서 그 대책 내놓기에는 아직은 좀 시각이 촉박해서 못 내놓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단기적으로 이 보유세 개편을 하려면 상당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 가지 세제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법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대개 세제 개편 방향은 8월 초 정도에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안 되고 예. 그럼 내년 8월에 나와서 시행은 내후년부터나 시행될 거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임대소득에 대한 이런 세제 개편 예.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전체적인 세제의 완성은 여야 합의가 그 필요한 시점, 사안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예, KB국민은행의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어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심 교수께서는 이번 대책 어떻게 보셨어요? 예, 시장 예상보다는 좀 약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뭐 평가를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대책 자체가 너무 일찍 나왔다라고 얘기해집니다. 뭐 정부 발표 문건 초반에 보더라도 예년 수준의 상승이라고 지금 올해를 평가하고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시장을 과열이라고 판단할 정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간 변동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몇 주간 상승했다고 좀 호들갑을 뜬 게 아닌가라고 얘기해집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입주 확대가 병행되면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상황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 9월 기준으로 그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LTV가 평균 53%고 DTI는 평균 33% 수준인데 예. 이것보다 높은 숫자인 60%, 50%로 규제를 강화한다 해서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서 보더라도 정부 대책이 나오면은 거래량은 줄어들지만은 이마저도 이제 하반기에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좀 성급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굳이 이렇게 대책 안 내놔도 될 것 같았는데 조금 호들갑 떨었다 이런 시각이신 것 같군요. 예, 그리고 이제 대책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 있는 대책도 아닌 것 같고 굳이 지금 내놓을 필요가 있냐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는 건 이미 지금 대출 받아가는 분들도 대출 한도까지 다 채워서 받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LTV 평균이 53%인데 규제를 60%로 강화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DTI도 33%인데 60에서 50으로 강화한다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문제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요즘 대출 받아가는 분의 한 절반 정도는 다 채워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통계 나온 거는 작년 9월이 이제 기존 통계 나온 거 정확하게 나온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 하반기에 가만히 놔뒀어도 하반기에는 아파트값 조정이 됐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예, 하반기에는 이제 사상 최대 물량인 20만 호 이상이 입주가 됩니다. 네. 그 분양보다 입주가 가격 효과가 상당히 큰데 과거 잠실에 재건축 물량 2만 호가 입주했을 때도 강남이 한 10% 가까이 조정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만 호면 꽤 큰 규모고 이 정도면은 가격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이 과거에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없는데 지금은 가계 부채가 워낙 큰 상황이라서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은 수요 위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불안 요소로서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게 더 좋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요즘 아파트값이 물론 일부 지역의 얘기입니다만 많이 올라요라고 질문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설명들을 하세요. 예. 그런데 심 교수께서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하반기에 20만 원 오는 게 이게 적지 않은 물량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저희가 보기에는 왜 전문가들마다 공급량에 대해서 평가도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급량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인다는 겁니다.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단기적으로 그 지역에 몰리게 된다면 그 지역이 과거 역사를 기록을 보면 한 10% 많게는 20%까지 조정을 보였다가 2, 3년 지나면 다시 회복하고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불안한 대책들은 좀 좋지가 않다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에선 동의를 하나 예.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나올 때가 됐으니 굳이 대책까지 만들 필요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또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하면 여러 가지 불안 요인도 생기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텐데 뭘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정책의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요 공급에서 공급 확대가 정답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과거 우리가 한 20, 30년 동안 온갖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 정책들의 결과가 뭐냐면은 한 1, 2개월간 거래량 감소 정도가 답니다. 나머지 2, 3개월 지나면은 수요 공급의 원칙을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값이 안정된 적은 딱 한 번 정도를 볼 수 있는데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200만 호를 공급한 80년대 말 90년대 초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안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공급을 좀 늘려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노무현 정부 때처럼 이제 규제가 나오면은 살짝 떨어지는 거나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괜히 시장을 겁을 줘서 공급을 축소시키고 분양 안 되게 만들면 그게 2, 3년 후에 공급 부족으로 돌아와서 더 문제가 크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도 96%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재건축 규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공급이 더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시간은 한 20초 남았습니다. 집을 그럼 어디에 더 짓습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특히 서울 지역에는 집 지을 땅도 없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큰 얘기긴 하지만은 훼손이 많이 된 지역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강남 대체 신도시라고 해서 판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찾아보면은 충분히 공급할 땅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 재생을 너무 개발을 막는 재생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개발도 터줘가지고 주택량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심겨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들이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예, 저금리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아서 일부 지역에서 집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출도 상당 부분 돈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대출을 조인다는 건 결국은 대출을 한도껏 다 받아가는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 한 숟갈은 덜어내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 것 같은데 대출을 한도껏 다 받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에 강화되는 구간, 그러니까 LTV 60부터 70까지 그리고 DTI 50부터 60까지 구간의 대출자의 54%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0에서 70이면 거의 한도껏 받아가는 분들이 절반쯤 된다는 뜻입니까? 대략?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전보다는 좀 덜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군요. 이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예,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LTV DTI 변경에 대해서 행정지도 예고를 했고 이게 7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 7월 3일이면 구체적으로는 7월 3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적용됩니까? 아니면 대출 신청하는 거하고 또 대출 받을 돈이 나오는 날짜하고는 좀 길게는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어서요. 예, 일단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7월 3일 대출부터 LTV DTI가 강화되는데 집단대출의 경우 좀 다르고요. 7월 3일 분양공고되는 아파트부터 LTV DTI가 강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첫 번째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정책이 나온 날짜를 따서 6.19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과거에도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 앞에는 날짜가 붙곤 했습니다. 대책이 하도 여러 번 나오니까 이제 언젠가부터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날짜를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대책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첫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핀셋 규제라는 용어입니다. 대규모 외과 수술이 아니라 날카로운 핀셋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만 콕 집어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물론 가능하기만 하다면야 핀셋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낫겠지요. 관건은 이 대책을 바라보는 시장과 참여자들의 심리일 겁니다. 에이, 생각보다 별로네. 집을 사거나 더 투자해도 문제 없겠는걸? 아니야, 예상보다 센데? 이 정도면 시장이 위축될 것 같아. 자, 둘 중에 여러분 판단은 어느 쪽이십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어떤 자산시장이든 가격, 시세는 돈과 사람의 심리가 합쳐져서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연결해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들어보겠고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9번째 손에 잡히는 경제 콘서트가 7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립니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의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예정인데요.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듣고 6월 20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분양권 거래를 옥죄는 게 핵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들어보죠. 국토교통부의 최철승 사무관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책 내용을 보니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인 것 같더군요. 서울 전체하고 경기도, 세종, 부산 일부 지역들의 LTV DTI를 10%포인트씩 낮춰서 더 대출을 조이기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는 분이 있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불편함은 없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을 하시는데요. LTV DTI의 경우에는 다른 대출을 모두 합산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LTV DTI를 특히 DTI가 문제가 되는데 DTI의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LTV DTI가 꽉 차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은 분은 이미 꽉 차 있을 수도 있잖아요. DTI가. 그렇지 않습니까? DT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럼 다른 대출에서 받아서 이미 원리금이 납부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예를 들면 이자만 포함이 됩니다. 이자만. 그래서 여유가 좀 있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 DSR이 새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DSR은 다른 대출까지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대책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었던데 분양권 전매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택지 성격에 따라 다르고요. 공공택지는 기본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고 민간 택지는 수도권의 경우 6개월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1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예, 이제 서울 전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되게 되고 또 이미 분양 공고가 된 경우에는 7월 3일 이후에 분양권이 전매되면 마찬가지로 LTV DTI가 강화되게 됩니다. 새로운 분양하는 아파트는 그렇고 보통 일반 주택은 대출금을 받는 날짜 기준인 건가 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새롭게 나온 대책이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DTI 5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대출을 받는 원리금의 합계가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의 절반까지만 되도록 대출을 제한한다는 이야기고요. 서울 전체, 경기 일부, 부산 일부, 세종과 같이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 잔금 대출이라는 건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게 이제 막 건설되고 있을 때 내는 건 중도금이고 이제 다 지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할 때 마지막으로 내는 게 잔금이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 대출을 받을 때도 DTI를 보겠다. 즉 소득 대비 얼마 정도 이자나 원금을 낼 수 있는지를 보고 제한하겠다는 말씀인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집이 다른 곳에 한 채가 이미 있는 분이 새 집을 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 신청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은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받은 것 때문에 LTV나 DTI 한도가 꽉 찬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돈을 빌려야 이제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를 아파트를 이제 잔금을 낼 텐데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반드시 팔려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